배비장전. 한양에 김경이라는 양반이 있었습니다. 재능이 뛰어났던 김경은 그 능력을 인정받아 제주에 목사로 가게 되었지요. 김경은 제주에 가기 전 배선달을 찾아가 자신을 곁에서 돕는 일을 맡겼습니다. 김경은 그를 높여 불러 비장이라고 했지요. 배비장은 경치가 좋다는 곳이라고는 안 가본 데가 없었지만 제주는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이라 아직 구경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 가보는 제주의 모습을 상상하며 기뻐하고 있자 배비장의 부인이 핀잔을 주며 말했습니다. 제주라는 곳은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지만 기생이 많은 곳이라고 하던걸요. 그곳에 계시다 미인들에게 빠져 돌아오지 않으신다면 그건 큰 불효이고 제 신세를 망치는 일이 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배비장이 펄쩍 뛰었습니다. 아니, 여보, 그런 염려하지 마시게. 내 맹세하겠소. 절대로 계집을 가까이 하지 않겠소. 배비장은 아내와 굳게 약속하고 김경을 따라 제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때는 한창 따뜻한 봄이라 오약꽃, 복사꽃, 살구꽃이 만발하고 풀과 버들은 푸르고 맑은 물은 잔잔하며 사방의 풍경이 아름답게 그지없었지요. 배비장이 이런 아름다운 경치에 취해 사방을 두루 둘러보는 사이 제주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하인들이 새로 임명되어 오는 사또를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배비장이 배에서 내려 사방을 둘러보는데 제주에서 가장 경치가 좋다는 곳에 세워진 누각, 망월로에서 한 남녀가 서로를 잡고 안타까워하고 있었습니다. 배비장이 의아해서 물었지요. 저 건너편에서 슬퍼하고 있는 남녀는 왜 저러고 있는 것이냐? 방자가 대답했습니다. 기생 애랑이와 이전에 사또를 모시고 있던 정비장이 작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배비장은 그 말을 듣고 어이없어 하며 말했습니다. 대장부가 되어 기가 막히는구나. 부모와 떨어져 천리 밖에 와서 아녀자에게 홀려 저러니 체면이 말이 아니로구나. 배비장의 말을 들은 방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나리, 남의 일이라고 쉽게 말하지 마십시오. 나리도 애랑이의 아름다운 얼굴을 보시면 정신을 못 차릴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배비장은 잔뜩 허세를 부리면서 방자를 꾸짖었습니다. 이놈, 네가 양반을 어찌 알고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게냐? 그러나 방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나리 소인과 내기를 하시렵니까? 무슨 내기 말이냐? 나리께서 한양에 올라가시기 전에 저 기생에게 한눈을 팔지 않으시면 소인의 식구 전부가 나리 댁에 가서 온갖 일을 해드리고 만일 저 기생에게 반하시면 나리가 타고 다니시는 말을 소인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배비장은 대답했습니다. 그래라. 말값이 1000금이 된다고 해도 이런 내기에 내가 질 리가 없으니 말이다.
두 사람이 한참 이렇게 내기를 걸고 있을 때 김경은 이전 제주의 사또가 쓰던 곳을 물려받았고 모두가 자신의 처소로 돌아갔습니다. 이미 해는 지고 달이 뜨면서 맑은 바람이 불어 한가로워졌지요. 다른 비장들이 기생들과 함께 방으로 들어가니 방마다 노랫소리와 비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것을 듣고 있던 배비장은 울적해져서 남들처럼 놀고 싶었지만 이미 방자 앞에서 큰 소리를 쳐두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혼자 앉아 있었지요. 이때 다른 비장 동료들이 배비장에게 말했습니다. 미인의 고장인 이곳까지 오셔서 그렇게 혼자 우울해하시지 말고 아름다운 기생과 함께 재미있게 노는 게 어떠십니까? 말씀은 감사하지만 저는 원래 기생과 노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사오니 제 신경은 쓰지 마시고 즐겁게 노시기 바랍니다. 배비장은 그렇게 대답하더니 방자를 불렀습니다. 방자야, 지금부터 내 앞에 절대로 기생을 데려오지 말거라. 만일 그리하였다가는 엄하게 매를 맞을 줄 알아라. 알았느냐? 배비장이 기생을 멀리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또는 제주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기생들을 불러 모아 물었습니다. 너희 가운데 배비장의 마음을 얻어내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큰 상을 주마. 어디 그렇게 해볼 기생이 있느냐? 그러자 애랑이 나섰습니다. 애랑은 비록 기생이었지만 그 맵시와 지혜가 누구보다 빼어났고 구미호가 환생을 한 것처럼 꾀가 많아 어떤 남자든 빠져들게 하는 매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애랑은 고운 자태로 사또 앞에 나가 말했습니다. 소녀가 사또의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만약 배비장의 의지를 꺾을 수 있는 재주가 있다면 기생 중에 으뜸일 것이다. 애랑은 사또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사또나리, 지금은 좋은 봄철이니 내일 한라산에서 꽃놀이를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배비장을 유혹하겠습니다. 사또는 다른 비장과 의논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모든 비장들과 함께 한라산으로 꽃놀이를 갔습니다. 산속으로 들어가니 온갖 꽃들이 다투듯 피어 있었지요. 새들은 아름답게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사또와 여러 비장이 기생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며 봄 경치를 즐길 때 배비장은 혼자 깨끗하고 고고한 채 하며 소나무 아래에서 남들이 노는 것을 비아냥거리며 시를 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숲속을 바라보았는데 한 미인이 보였습니다. 그 미인은 옷을 훨훨 벗어 던지더니 물속으로 풍덩 뛰어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배비장은 가슴이 쿵쾅거리고 정신이 몽롱해졌지요. 배비장은 아쉬워하며 미인이 물속에서 노는 모양을 정신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저 여인이 누군지 모르지만 사람 여럿 녹였겠구나. 배비장은 그 미인이 누구인지 궁금했지만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 수도 없어 군침만 꿀꺽꿀꺽 삼킬 뿐이었습니다. 그 미인은 바로
기생 애랑이었지요. 꾀를 부려 기생이 아닌 척 일부러 배비장의 눈앞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배비장은 애랑이 보통 가정집 여인인 줄 알고 정신을 놓고 있었지요. 드디어 해가 저물자 사또는 꽃놀이를 끝내고 관가에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비장들과 기생들 그리고 하인들도 일제히 관가를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냥 돌아가기 아쉬웠던 배비장은 딴 마음을 먹고 꾀병으로 배를 앓는 척했지요. 다른 비장들은 이미 눈치를 채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렸습니다. 별 수 없군. 배비장도 애랑이에게 벌써 혹했나 보. 하지만 겉으론 내색하지 않고 배비장에게 걱정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갑자기 배가 아프시다니 침이나 한 대 맞으시는 건 어떻습니까? 아니 괜찮습니다. 그렇게 심한 것도 아니니 이곳에서 조금 쉬다 보면 나을 것입니다. 배비장의 대답에 다른 비장들은 웃음을 참고는 방자를 불렀습니다. 너는 나리의 병이 나아지거든 잘 모시고 오도록 해라. 그리고 다른 비장들이 사또를 모시고 관가로 돌아갔습니다. 배비장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 미인을 다시 보아야겠다는 생각에 정신이 없었지요. 배비장은 배가 아픈 연기를 하며 방자를 불렀습니다. 방자야,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예? 네, 배가 너무 아파. 눈앞이 캄캄할 지경이구나. 아이고,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소인도 나리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니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 사또 가시는 게 보이느냐? 예, 저기 내려가십니다요.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또 보거라, 또 보아라. 지금 산모퉁이를 지났습니다요. 저기 아득히 가십니다. 여기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요. 그러자 배비장이 벌떡 일어나 말했습니다. 아유, 이제 배가 다 나았구나. 그러고는 배비장은 재빨리 목욕하는 애랑을 보기 위해 숲속으로 몰래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목소리로 방자를 불렀지요. 방자야. 예? 어째서 부르오? 방자가 배비장에게 높임말도 쓰지 않았지만 애랑에게 정신이 팔려있던 배비장은 알아채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저것 좀 보아라. 저기 무엇이 있소? 방자야, 쉬, 요란하게 굴지 말거라. 조용히 구경하자꾸나. 배비장은 꽃처럼 고운 애랑의 목욕하는 모습에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방자는 그 여인이 애랑인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시치미를 뚝 떼며 다시 물었지요. 나리, 도대체 무얼 보고 그렇게 혼이 나가셨습니까? 소인 눈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놈아, 저기 저 건너 흰 배로 만든 휘장 속에 목욕하는 저것을 못 본단 말이냐? 아, 저 건너 목욕하는 여인 말씀하십니까? 그래, 이제야 너도 보았나 보구나. 상놈의 눈이라 양반의 눈보다
나쁜가 보구나. 예, 양반과 상민의 눈은 다릅지요. 그래서 제 눈에는 저렇게 예의에 어긋나는 것은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마음도 양반과 상민이 다릅지요. 나리 마음은 소인보다 컴컴하고 음탐하여 눈으로는 남편이 있는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마음으로는 그 여인을 욕심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요새 양반들이 미인이라면 사족을 못 써 욕심을 낼 때 안 낼 때 구분하지 못하고 함부로 덤비다가 봉변도 많이 당하니 나리도 조심하십시오. 뭐라고 이놈이?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엿보는 것을 들켰다가 저 여인의 남편에게 꼼짝없이 혼만 날 것이니 저 여인을 넘볼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방자의 따끔한 말에 무안해진 배비장이 대답했습니다. 에이, 네, 다시는 안 보겠다. 허나 자꾸만 눈이 그쪽으로 가는데 어쩐단 말이냐. 이때 갑자기 방자가 기침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소리에 애랑이 깜짝 놀라는 채를 하고든 몸을 웅크리며 후다닥 물 밖으로 옷을 챙겨 도망가 버리는 것이었어요. 그 모습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보름 밤의 밝은 달 같았습니다. 배비장은 그것을 보고 멍하니 정신을 잃고 앉았다가 방자를 나무랐습니다. 이놈아, 네 기침 때문에 가버리지 않았느냐? 이 고얀 놈 같으니라고. 배비장이 아쉬워하며 앉아있다가 다시 방자를 불렀습니다. 예, 방자야. 예. 너 저 여인을 뒤쫓아가서 인사 한번 드리고 그 여인께 내 이야기를 전해라. 방자는 배비장의 분부대로 애랑에게로 가서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배비장에게 말했지요. 그 여인이 하는 말이 남들에게 들키면 큰 탈이 날 것이니 빨리 돌아가시라고 합니다. 배비장은 쓸쓸하게 긴 한숨을 내쉬면서 일어났습니다. 할 수 없다. 이제 내려가자. 처소로 돌아온 배비장은 애랑을 잊지 못해 한숨만 푹푹 내쉬었습니다. 한라산 맑은 정기를 타고 나서 그런 걸까? 어쩌면 그리도 곱게 생겼을꼬. 잊을 수가 없으니 한이로다. 에고, 이를 어찌할꼬. 그러다가 배비장은 이윽고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해라. 죽더라도 말이나 한번 건네보고 죽으리라. 그리고 일어나 방자를 불렀습니다. 얘야, 방자야. 예, 부르셨습니까? 어서 이리로 좀 오너라. 나는 죽을 병이 들었구나. 무슨 병이 드셨기에 그처럼 힘들어 하십니까? 약이나 두어 첩 드셔보십시오. 아니다. 약 먹고 나을 병이 아니다. 내 병엔 따로 약이 있다. 하지만 그걸 얻기가 어렵구나. 그것이 무슨 약이기에 그렇게 어렵다는 말씀이십니까? 하늘에 있는 별도 따르면 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방자야, 그 말만 들어도 속이 시원해지는구나. 내가 살고 죽고는 방자 네 손에 달렸다. 너 나 좀 살려다오. 아따 나리도 죽긴 누가 죽습니까요? 말씀이나 하시구려. 오냐 오냐. 방자야, 어제 한라산에서 목욕하던 여인을 기억하느냐? 내 그 여인 때문에 병에 걸렸다. 이거 죽을 지경이로구나. 네가 그 여자를 좀 볼 수 있게 해주려무나. 그것이 병의 이유였습니까? 허나 그 여자는 남편이 있는 몸이라 만날 수가 없는 여인입니다. 배비장은 방자를 잡고서 애걸하다시피 말했습니다. 방자야, 될지 안 될지 편지를 써줄 테니 한번 전해보거라. 일만 잘 되면 내 그 대가로 300냥을 주마. 어떠냐? 돈을 많이 준다는 소리에 방자는 못 이기는 체하고 대답했습니다. 나리께서 좀 그러시다면 편지를 써주십시오. 네, 너만 믿을 테니 잘 좀 해다오. 배비장은 온 마음을 담아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의 내용을 줄이면 이러했지요. 낭자를 한번 본 후 그리움으로 깊은 병이 들었습니다. 이러다 낭자가 그리워 죽을 것만 같습니다. 내가 죽고 사는 것은 낭자의 손에 달렸으니 모쪼록 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방자는 그 편지를 애랑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방자가 애랑의 답장을 받아다 주니 배비장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천천히 읽어내려갔지요. 사내 대장부의 몸으로 저 때문에 병을 얻었다 하시니 어찌 가엾지 않겠습니까? 저는 부녀자의 몸으로 바깥 외출을 마음대로 할 수 없어 만나기 어려우니 달이 진 깊은 밤에 벽헌당에 찾아와 주십시오. 들켰다가는 큰일이 날 테니 만약 오시려거든 북쪽으로 살살 가볍게 걸어오십시오. 애랑의 편지에 배비장의 눈은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렇게도 못 견디게 온몸이 쑤시던 병이 감쪽같이 나았지요. 애타게 기다리던 밤이 되자 배비장은 서둘러 길을 나섰습니다. 배비장이 몰래 담 아래 개구멍으로 가만 자취 없이 들어가자 애랑이 웃으며 나와서 반겨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나으리. 애랑이 배비장의 손목을 잡고 방으로 들어가서 서로 이야기를 조곤조곤 나눈 후 함께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때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장 불 켜고 문 열어라! 애랑이 깜짝 놀라는 체하고 몸을 떨며 당황하는 척했습니다. 실은 밖에서 고함을 지르는 것은 방자였지요. 배비장을 놀리기 위해 방자가 애랑의 남편인 척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방자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고얀 계집 같으니 또 어느 놈을 방 안에 들여 두런거리고 있는 게냐? 이것들을 내 한 주먹에 날려버리겠다. 영락없이 애랑의 남편이 돌아온 줄 안 배비장은
어쩔 줄 몰라 허둥거렸지만 문이 하나밖에 없어서 도망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할 수 없이 알몸으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애랑에게 물었지요. 남편이 돌아온 거요? 그런 것 같습니다. 남편은 굉장히 포악한 사람으로 기운도 세답니다. 술을 좋아하고 화가 나면 대낮에도 칼을 뽑아들기까지 하는걸요. 애랑의 말을 듣고 잔뜩 겁을 먹은 배비장이 애걸복걸하면서 매달렸습니다. 낭자, 제발 나를 살려주게. 애랑은 언제 장만해 두었는지 커다란 자루를 꺼내가지고 입구를 벌리면서 말했습니다. 이곳으로 들어가세요. 아니, 거기에는 왜 들어가라는 거요? 들어가면 살 방법이 있으니 어서 들어가십시오. 애랑은 배비장을 자루에 담은 후에 자루 끈을 묶어 방구석에 세워놓고 불을 켰습니다. 이때 방자가 문을 왈칵 열고 성큼 들어서면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물었지요. 방구석에 세워놓은 저것은 무엇이냐? 검은고에 새 줄을 달아 세워놓은 것입니다. 검은고라면 좀 타보자. 그러면서 방자가 대꼬챙이로 배비장의 등을 탁탁 쳤습니다. 너무 아팠지만 배비장은 아픔을 꾹 참고 방자가 대꼬챙이로 때릴 때마다 자루 속에서 둥덩둥덩 하고 가야금 소리를 냈지요. 이번에는 배비장의 코를 탁 쳤습니다. 둥덩둥덩. 배비장이 입으로 소리를 내자 방자는 웃음을 참으며 애랑의 남편인 척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놈의 검은고가 이상하구나. 아래를 쳐도 위에서 소리가 나고 위를 쳐도 위에서 소리가 나니 말이다. 대체 어찌된 놈의 검은고냐? 이건 희귀한 검은고라서 그렇사옵니다. 그럼 검은고를 타보거라. 그 소리를 들으며 술 한잔 해야겠다. 내 오줌 누구 오마. 방자는 문 밖으로 나가서 방 안에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배비장이 어떻게 하는지 엿들었습니다. 자루 속에 있던 배비장은 덜덜 떨면서 말했지요. 낭자, 그자가 검은고를 꺼내볼 것 같으니 나를 다른 데로 옮겨주시오. 이곳으로 어서 들어가세요. 애랑은 피나무로 만든 궤를 열고 말했습니다. 배비장은 궤 속으로 들어가 몸을 웅크리고 앉았지요. 생각할수록 자신의 모습이 한심스러웠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애랑이 궤를 닫고 자물쇠를 덜커덕 채우니 이제는 꼼짝없이 도간에 든 쥐였지요. 이때 나갔던 방자가 다시 들어오면서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까 잠시 졸던 사이에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백발 노인이 나를 불러 내 집에 검은고와 피나무 궤가 있느냐? 라고 묻기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랬더니 그곳에 안 좋은 귀신이 붙어 있다고 하더구나. 그러니 어서 검은고와 저 궤를 태워버려라. 궤 속에서 그 이야기를 듣던 배비장은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타 죽게 생겼구나. 어찌한단 말이냐. 뛰쳐나갈 수도 없고.
이때 애랑이 연기를 하며 악을 썼습니다.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온 물건을 불태우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감히 네가 내 말을 안 듣겠다는 거냐? 나는 너하고 못 살겠다. 이 귀신 든 괴를 태워버릴 테니 그리 알아라. 그러고든 방자가 괴를 어깨에 걸머쥐고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배비장이 괴 안에서 벌벌 떨며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사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지요. 그게 뭐요? 귀신 붙은 괴요. 그 괴를 내게 넘기는 건 어떻소? 그러시오. 방자가 사내에게 괴짝을 넘기자 사내는 괴짝을 지고 사또가 있는 관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관가 마당에 놓고 물에 던지듯이 말하며 괴 틈으로 물을 붓고 흔들어댔지요. 괴 속의 귀신아, 이 파도에 띄울 테니 멀리 떠나가 버려라. 괴 안에 갇힌 탓에 바깥을 볼 수 없는 배비장은 영락없이 바다에 던져졌다고 생각했지요. 이제 괴가 물속에 가라앉나 보구나. 이렇게 죽게 되다니. 그런데 얼마 후에 밖에서 어기어차 어기어차 하며 배 젓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물론 그 소리는 관가에 모인 사령들이 거짓으로 꾸며낸 소리였지요. 배비장은 이제 살았구나 하는 생각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잠시만! 거기 가는 배 멈추시오! 오호, 이상하다. 바다에 떠다니는 괴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구나. 사령들은 능청스럽게 거짓으로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배비장은 진땀을 뻘뻘 흘리며 부탁했지요. 힘들겠지만 이 괴를 배에 실어주지 않겠소? 이러다 사람 죽겠소. 괴에 귀신이라도 붙었는지 이상한 소리가 나는군. 에이, 어서 노를 저어 가세. 제발 부탁이요. 나는 사람이니 부디 살려주시오. 사람이라면 어디 사는지 말해보시오. 제주에 사오. 오호, 제주라는 곳에 미인이 많이 산다는데 자네도 분명히 부녀자에게 반해 찾아갔다 그 지경이 되었나 보군. 예, 옳소이다. 그런 놈을 우리 배에 태우고 싶지는 않소. 대신 궤를 열어줄 테니 헤엄쳐서 돌아가시오. 문이 열리면 짠물이 들이닥칠 테니 눈을 감고 헤엄치는 게 좋을 거요. 그리고 사령이 다가가 자물쇠를 덜커덕 열어놓자 바닷속인 줄 알고 배비장은 알몸으로 쑥 나와 두 눈을 질끈 감고는 이를 악물고 허우적거렸습니다. 오프, 오프, 오프. 한참을 팔을 허우적거리다 관가 대돌에다가 머리를 부딪히자 배비장의 눈앞이 번쩍해서 두 눈을 떴습니다. 배비장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 관가에 사또가 앉아있고 주변에 다른 비장들과 기생, 노비들이 늘어서서 웃음을 참느라고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지요. 사또가 웃으면서 물었습니다. 자네, 그 꼴은 웬일이오? 배비장은 창피해서 고개를 푹 숙였지요. 배비장은 부끄럽고 당황한 채로 방자가 갖다 준 옷을 입고
자기 처서로 돌아와 이마를 싸매고 드러누웠습니다. 배비장이 당한 일은 사람들의 입을 타고 제주 전체로 퍼졌습니다. 창피함을 견딜 수 없었던 배비장은 굳은 결심을 하고 사또에게 가서 말했지요. 저는 한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꼭 가야겠는가? 예, 더는 이곳에 있지 못하겠습니다. 허허, 섭섭하지만 그대가 그렇게 바란다니 어쩔 수 없군. 배비장은 사또의 허락을 받고 한숨을 몰아쉬며 바닷가로 걸어나가 터덜터덜 한양으로 돌아가고 말았답니다. 독장수 99. 옛날에 한 사람이 참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오막살이에서 사시사철 혼옷을 입고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하면서 근근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은근히 마음속에 품은 욕심은 참 푸짐했던 모양이에요. 저도 한번 부자로 살아보는 게 소원인데 그것도 고만고만한 보통 부자는 싫고 아주 천석군, 만석군 큰 부자가 되고 싶었지요. 그래서 허구한 날 자나깨나 나도 언제 한번 크나큰 부자로 살아보나 하고 아주 이 말이 입에 붙었답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일을 부지런히 해야 할 텐데 일은 하지 않고 눈만 뜨면 그저 큰 부자가 될 생각만 하고 살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한 번은 외상으로 독을 사다가 독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지게에다 크고 작은 독을 싣고 다니면서 파는 일이었지요. 지게에다가 독을 잔뜩 실어서 짊어지고 가는데 가다가 다리가 아파서 길가에 독짐을 받쳐놓고 잠깐 쉬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잠깐 쉬는 사이에 또 큰 부자가 될 생각을 했지요. 이 독들을 모두 팔면 20냥은 거뜬히 받으렸다. 살 때 10냥을 주고 샀으니 10냥은 거저 남겠는걸.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럼 그 10냥으로 또 독을 사서 팔면 10냥이 남고 그 10냥으로 또 독을 사서 팔면 10냥이 남고 눈을 감고 생각하니 눈앞에 돈이 마구마구 술술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10냥이 100냥 되고 100냥이 1000냥 되고 1000냥이 10,000냥 되고 이쯤 되니 당장 큰 부자가 된 것 같았지요. 자, 부자가 되면 제일 먼저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지어야지. 아주 큼지막하게 99칸으로 지을까 보다. 그러고 나서는 종들도 여러 둬야겠지. 밥하는 종, 빨래하는 종, 마당 쓰는 종, 나무하는 종도 다 따로 둬야겠군. 생각하면 할수록 어깨가 으쓱해지고 목이 뻣뻣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돈을 다 어찌한다? 옳지. 커다란 괴짝을 짜서 그 안에 집어넣어야겠군. 그리고 튼튼한 자물쇠를 덜커덕 채워야지. 잠깐. 그런데 만약에 도둑이 훔치러 오면? 여기까지 생각하니 정말로 도둑이 자기 돈을 훔치러 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만히 둘 줄 알고 작대기를 가지고 흠씬 두들겨 줄 테다. 그러더니 그만 독짐을 받쳐놓은 지게짝대기를 빼내가지고 공중에 대고 마구 휘둘렀습니다. 예끼 이놈! 감히 내 돈을 훔치려고 해? 어디 맛 좀 봐라! 이러면서 작대기를 휘두르니 어떻게 됐겠어요? 지게짝대기를 빼내는 바람에 독짐이 와그르르 무너지면서 애꿎은 독이 다 깨졌지 뭐예요. 용케 안 깨진 독은 주인이 휘두르는 작대기 바람에 맞아서 다 부서졌고요. 정신을 딱 차리고 보니 글쎄 지게는 쓰러졌지. 독은 다 떨어져 깨졌지. 세상에 이런 난장판이 없었지요. 큰 부자는커녕 당장 외상으로 산 독값을 물어줄 일만 남았지 뭐예요. 그때부터 공연한 생각으로 헛물만 켜는 일을 두고 독장수 구구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먹보 머슴이 살았습니다. 이름이 왜 먹보인고 하니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먹보였습니다. 부잣집에서 농사일을 해주고 밥을 얻어먹으면서 사는데 이 먹보 머슴은 늘 배를 골았지요. 한 끼에 못 먹어도 밥 50그릇은 먹어야 배가 불렀으니 말 다 했지 뭐예요. 요즘 같은 때라면 대식가라고 불릴만 한 그런 먹보 머슴이었습니다. 주인집에서 주는 밥 한두 그릇으로는 어림도 없었답니다. 배를 고르니 힘을 못 썼지요. 배가 고파서 늘 비실비실 하는데 무슨 힘을 쓸 수가 있겠어요. 한 해 여름에는 산사태가 나서 주인집 논 20마지기가 몽땅 흙더미에 깔렸습니다. 그러니 이게 예산일이 아니었지요. 너른 논에 흙이고 돌이고 잔뜩 사람 키만큼 쌓였는데 그걸 죄에 걷어내야 농사를 짓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어디 쉽나요? 주인 집에서 걱정이 늘어졌는데 이때 먹보 머슴이 슬그머니 나서더니 그 일이라면 내가 한번 해볼 테요. 아, 니까지 게 무슨 수로? 만날 비실비실 하느라 힘도 못 쓰는 머슴이 나서니까 주인은 가짠게 보였지요. 어쨌든 해볼 테니 밥이나 한 50그릇 해주쇼. 밥을 50그릇씩이나? 주인이 생각하기를 이놈이 저 혼자서 하려는 게 아니라 노블 한 50사람 얻어서 일을 하려는 게로군 했지요. 그래서 당장 일을 시작하라고 먹보를 논에 내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밥을 50그릇 해가지고 일하는 데 가보았지요. 가보니 참 볼만했습니다. 논에는 노비고 뭐고 한 사람도 없고 먹보 혼자 있는데 그것도 일은 안 하고 논둑에 누워서 쿨쿨 자고 있지 뭐예요. 야 이놈아, 일은 안 하고 이게 무슨 짓이냐? 두들겨 깨웠지요. 그리고 밥을 50그릇이나 해오라고 하더니 일꾼은 다 어디 있는 거야? 그랬더니 먹보가 부스스 일어나서 한다는 말이 밥은 거기 두고 가쇼. 아무튼지 일만 다 해놓으면 될 것 아니오. 했지요. 별 수 있나요? 주인은
밥 50그릇을 두고 그냥 왔지요. 집에 와서 가만히 먹보가 일하고 있는 곳을 바라보니 거기서 흙먼지가 뽀얗게 일더니 천지가 온통 하였지요. 먼지에 덮여서 산이고 들이고 그냥 뿌옇기만 하고 잘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솔갠지 뭔지 새가 가득 떠서 날아다녔지요. 아주 하늘에 새까맣게 깔렸지요. 거참 이상하잖아요. 하도 이상한 생각이 들어 주인이 살금살금 목보 일하는 데 가보았습니다. 큰 나무 뒤에 숨어서 가만히 보니까 주인은 깜짝 놀랐답니다. 목보가 혼자서 가래로 논에 깔린 흙더미를 퍼내는데 어찌나 빠른지 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와르르 소리만 들리고 공중에 흙먼지가 뽀얗게 솟아올랐지요. 그 흙먼지가 산을 가리고 들을 가리는 것이었어요. 그만큼 손이 엄청 빨랐습니다. 하늘에 솔개처럼 보이는 건 그게 먼고 하니 죄다 돌이었지요. 목보가 논에 깔린 돌을 퍼내니까 그게 하늘에 날아올라서 새까맣게 뜬 것이었답니다. 그렇게 해서 어찌나 빨리 했는지 그날 해가 넘어가기도 전에 일을 다 마무리했답니다. 흙이고 돌이고 남김없이 다 퍼내서 논을 아주 깨끗하게 만들어 놓았지요. 목보가 밥 50그릇을 혼자 먹고 나서 그만큼 일을 잘했단 말이지요. 주인집에서는 그 다음부터 먹보한테 끼니마다 밥 50그릇씩을 해주었습니다. 먹보는 밥 50그릇을 먹고 나면 혼자서 50사람 몫의 일을 너끈히 해냈지요. 그런데 나중에는 일거리도 없는데 밥만 자꾸 먹어서 그 집 살림이 거덜날 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먹보는 그 집에서 내쫓기고 말았답니다. 밥 많이 먹는다고 소문이 나서 아무 데서도 받아주는 집이 없고 그래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산으로 올라갔다는데 그 뒤로는 아무도 먹보 모습을 본 사람이 없었더래요. 벌거숭이가 된 양반.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양반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참 말도 못하는 거드름쟁이였습니다. 속에 든 것도 없이 겉만 잔뜩 꾸며서 있는 거드름 없는 거드름 다 피운단 말이지요. 날마다 좋은 비단옷을 차려입고 살찐 말을 타고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는 에헴 에헴 헛기침을 하며 돌아다녔습니다. 그 마을에는 개구쟁이 3사람이 있었는데 그 양반 으스대는 꼴을 보고서 배알이 쏙 뒤틀렸지요. 언젠가 한번 된통 골려주리라 마음먹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보니까 그 양반이 비단옷을 입고 말 뒤에 소를 메어 끌고 가더란 말이지요. 쇠 고삐를 말꼬리에 미끄러 베고 자기는 말을 타고 가는 것이었지요. 소에 원앙을 달아놔서 걸을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났답니다. 주인은 그 딸랑거리는 소리만 듣고도 소가 잘 따라오는 줄을 알고 있었지요. 그걸 보고 개구쟁이 3이서 작당을 했습니다. 먼저 첫째 개구쟁이가 소 뒤를 살금살금 따라가다가 슬며시 소 목에 딸린 원앙을 떼어내서 말꼬리에 달았지요. 그러고는 고삐를 딱 끊어서 소를 몰고 가버렸습니다. 그래도 말 탄 양반은 뒤에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니까 소가 잘 따라오는 줄만 알고 그냥 갔습니다. 버릇처럼 잔뜩 으스대면서
말을 타고 갔지요. 이 양반이 가다가 오줌이 마려워서 말에서 내렸습니다. 내려보니 뒤에 따라오는 줄만 알았던 소가 온데간데 없었지요. 이게 웬일인가 하고 가만히 보니 소 목에 달려있어야 할 원앙이 말꼬리에 달려있네요. 어이쿠, 이거 낭패로구나. 어느 놈이 내 소를 훔쳐갔네. 그때 마침 둘째 개구쟁이가 그 앞을 지나갔습니다. 우연히 지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미리 다 꾸민 일이었지요. 소 잃은 양반은 그것도 모르고 마음이 급하니까 지나가는 개구쟁이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여보게, 이 길로 오다가 소 한 마리 못 봤는가? 아무리 급해도 거드름 피우는 버릇은 남 못 주는지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잔뜩 으스대면서 물었습니다. 개구쟁이는 천연덕스럽게 꾸며서 대답을 했지요. 고삐 끊긴 소라면 오다가 봤습지요. 여기서 한 3마장 떨어진 곳에 혼자 놀고 있던뎁쇼. 지금 되돌아가면 금세 잡기야 하겠지만 말을 타고 쫓아가면 틀림없이 소가 놀라서 달아날걸요. 일이 이쯤 되니 거드름쟁이 양반도 웬만큼 풀이 죽었습니다. 그럼 어쩌면 좋겠는가? 여기 말을 메어두고 갔다 오시지요. 소 잃은 양반은 둘째 개구쟁이 말대로 그 자리에 말을 메어두고 소를 찾으러 갔습니다. 오던 길을 3마장이나 되돌아갔지요. 그런데 가서 아무리 찾아봐도 소가 없었지요. 찾다가 허탕을 치고 돌아와 보니 핫불싸 그 자리에 메어뒀던 말까지 없어졌습니다. 그새 둘째 개구쟁이가 끌고 가버린 것이었지요. 소 잃고 말 잃은 양반은 하도 속상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울다 보니 저쪽에서 웬 사람이 저처럼 엉엉 울면서 걸어오는 것이었어요. 그게 셋째 개구쟁이였지요. 양반이 울다 말고 물어봤습니다. 여보게, 자네는 무슨 일로 그리 서럽게 우는 겐가? 하도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럽니다요. 암만 억울한들 나만큼 억울할까? 나는 방금 눈을 뻔히 뜨고 소와 말을 다 잃었네. 소와 말이 중하다 해도 금덩이만 하겠습니까? 금덩이라니. 오다가 금덩이 2개를 연못에 빠뜨렸는데 저는 헤엄을 못 치니 어쩌겠습니까? 누구든지 연못에 들어가 금덩이를 찾아다 주기만 하면 둘 중 하나를 주련만. 금덩이라는 말에 그만 이 양반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금덩이 하나만 가지면 잃어버린 소 한 마리, 말 한 마리 값을 벌충하고도 남겠거든요. 그 금덩이를 내가 찾아줘도 하나를 주겠는가? 샌님께서 찾아주시기만 하면 그중 큰 것으로 드리지요. 그럼 어서 가보세. 둘은 같이 연못으로 갔습니다. 가서 양반은 그 좋은 비단 옷을 훌훌 벗어놓고 벌거숭이로 연못에 들어갔지요. 금덩이를 찾으려고 헤엄을 친다, 자맥질을 한다, 난리가 났지요. 그런데 연못 속을 이잡듯이 뒤져도 금덩이는커녕 납덩이 하나 안 나왔습니다.
할 일 없이 밖에 나와 보니 아뿔싸. 그 자리에 벗어뒀던 비단 옷마저 없어졌네요. 그새 셋째 개구쟁이가 가지고 가버린 것이었지요. 이래서 거드름쟁이 양반은 소 잃고 말 잃고 비단 옷까지 잃고서 벌거숭이가 돼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갈 때는 거드름을 못 피우고 아주 풀이 죽을 대로 죽어서 다소곳하게 웅크리고 갔답니다. 벌거벗고서 거드름을 피울 수는 없으니까요. 집에 가보니 소도 있고 말도 있고 비단옷도 있더래요. 그새 새 개구쟁이가 다 가져다 놓은 것이었지요. 그 뒤로는 이 양반은 거드름 피우지 않고 얌전하게 살았더래요.